시인이며 수필가이시기도 하고 소설가이신 구양근 선생님의 두 번째 소설집 붉은 가시로 남아입니다. 이 작품은 두 번째 창작집의 표제작으로 시공간적인 배경이 특이하고 의미 짙은 사랑의 밀도감을 지녔으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냉담하게 외면하는 요즘의 젊은이들 세태와 다른 애정과 우정의 본보기로서 눈길을 끄는 작품이라고 이명재 교수님께서 평서를 주신 작품입니다. 붉은 가시로 남아. 구양근. 오늘은 덕용이가 종다리와 함께 음악회를 가기로 한 날이다. 덕용이는 아침에 무심코 일어나 창밖에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갑자기 3층 아파트 창문을 펑 하고 부딪히며 화단으로 떨어진 물체가 있었다. 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그 물체가 무엇이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한 마리의 메새였다. 투명한 유리를 보지 못하고 가끔 새들이 부딪히는 일이 있다.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으나 밑층으로 내려가 확인하지는 않았다. 과천에 사는 덕용이는 지하철 봉천역에서 종다리를 만나 세종문화회관으로 갔다. 회관의 긴 층계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박씨 부부가 두 사람을 맞이한다. 그들은 덕용이와 종다리가 나타나자 무척 반가워하며 층계를 내려와 손을 마주 잡았다. 이번에는 박씨 부부 쪽에서 없는 돈을 절약해서 음악회 표를 샀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왜 무리를 했느냐고 묻자 자식들이 자기의 금혼식을 며칠 전에 차려줬는데 친구들을 부르지도 못해서 특별히 표를 샀다는 것이다. 덕용이는 종다리와 함께 시골에서 같이 올라와 물류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오늘의 박씨 부부는 직장에서 20여 년 전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이다. 박씨는 덕용이와 종다리가 사는 윗마을 가옥제에서 살던 총각이었는데 그들 부부는 원앙처럼 사이가 좋다. 시골에서는 같은 마을이나 바로 이웃 마을의 남녀가 결혼하기 쉽지 않은데도 둘은 운 좋게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결혼을 이루어낸 경우였다. 박씨는 바로 이웃 마을 가옥제 사람이고 박씨의 부인은 우리 마을 배바우 처녀 숙경이다. 유년 시기에 한 마을과 같이 친히 지내던 사이인지라 덕용이가 박씨에게 편지하여 부부가 함께 서울에 올라왔던 것이다. 그래서 같은 물류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같이 정년까지 하게 되었으니 네 사람은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덕용이와 종다리의 부인은 같이 유년 시절을 보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꿉친구들이 만나는 사인의 모임에는 끼지 않는다. 이제 모두 나이가 70대 후반에 접어들었으니 하는 일도 별로 없어서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서로 허물 없이 불렀고 초대를 받으면 거의 예외 없이 응하는 절친한 친구들이다. 홍난파 가곡제. 세종문화회관 백장은 1층에서 3층까지 가곡을 즐기러 나온 애호가들로 가득 메워졌다. 테너, 소프라노, 바리톤의 가수들이 마음껏 열창을 한다. 본 노래는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찬조 출연으로 오정혜가 등장했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이야 번님네야 어서 가자 하며 몸부림치듯 애간장을 끓게 노래하여 덕용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다음은 어느 신인 가수라며 예쁘장하고 어릿한 15, 16세의 무명 가수가 등장한다. 그녀는 강동한 치마를 입고 붉은 리본을 하고 낯익은 듯한 걸음걸이로 사뿐히 걸어나와 마이크 앞에 선다. 그 자세며 얼굴 생김새며 옷차림이 마치 누구를 닮은 것 같아 잔뜩 몸에 긴장감이 쌓여 주시하고 있었다. 부를 공명은 초혼이란다. 그 어린 가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읊조리듯 몸을 비틀어 가사를 짜내고 있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뛰어보낼 뿐이죠. 앞가수보다 더한 열창으로 무아지경으로 부르던 이 무명 가수의 노래를 듣다가 덕용이는 눈물이 돌며 망치가 가슴을 쿵 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이 대목에서 덕용이는 그만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다. 다음은 본 노래인 금강의 사리리랍다가 바리톤과 난파 합창단의 웅장한 한마당으로 펼쳐졌으나 덕용이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잡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오직 초은의 가사만이 온 몸에 가득 차 울려 퍼지고 있었다. 종다리와 박씨 부부가 좀 이상하게 보는 듯 하였으나 덕용이는 오히려 딴 생각으로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있었다. 술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이별나게 크게 들린다. 노종굴의 우거진 소나무를 훑고 지나온 맞바람이 가옥제에서 주암리를 거쳐 밑으로 내리치는 바람과 마주쳐 허공에서 일으킨 소용돌이이다.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리인지라 스산함을 더해주고 있었다. 동구 밖에는 조그만 냇가가 있어 윗마을에서 내려와 아랫마을로 흘러가는데 얕은 냇물 위에 뜬금없는 배바오가 하나 떠 있다. 바위가 배 같다고 해서 배바오라 하는데 그 마을 이름이 주암리인 것은 배바위를 그대로 한자로 옮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 위의 바위는 바로 노종굴과 동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주치는 중간에 떠 있다. 시촌댁이 굿을 마치고 옷가지와 모구 몇 가지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오다가 배바우 위를 보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배바우 위에 원려가 노종굴 쪽을 바라보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는 주암리 사람이 지나다니는 마을 입구인데 원려가 저처럼 앉아있는 것을 보니 다른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저 애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재앙스러운 아이들이나 겨우 바위 틈새를 잡고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용케도 올라갔다. 원려야, 원려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원려야 뭐하고 있냐? 어서 집에 가자잉?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더니 더 가까이서 아주 크게 부르자 살짝 이쪽으로 몸을 돌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더니 겨우 형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원려가 또 혼이 나간 것이로구만. 시춘댁은 급히 발걸음을 놓아 주암리로 돌아왔다. 먼저 원려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벌써 방 안에서 왁자지껄하게 울음소리 반, 웃음소리 반이 들린다. 살았으라우. 몸에 시춘떡 우시네. 이것이 방금 전까지 혼이 나갔어라우. 시방 조금 전에 숨이 돌아왔구만이라우. 알았니? 무슨 호들갑을 그렇게 떤단가. 어서 미금 좀 가져오소. 시춘댁이 원려를 한 손으로 안고 가져온 미음을 떠먹이자
겨우 눈을 떴다. 17살이나 된 처녀아이가 시촌댁에게만 안기면 어리광을 부리는 갓난아이처럼 된다. 방 안의 부녀자들은 또 한 번 와르르 소리를 지른다. 살아났구나. 하여튼 시촌댁이 없으면 원래는 큰일 난다니까 하면서 안도의 한숨들을 내쉰다. 원려가 혼이 나가는 것은 오래된 증세이다. 그때가 6살쯤 되었을 때였다. 원려 아버지가 면당위원을 맡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면 소재지 마을에 사는 면당위원장이 주암리에 와서 원려 아버지가 천자문을 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동네에서 만보게 하고 같이 면당위원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별 대답도 없이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보기가 허겁지겁 원려 집으로 달려왔다. 지금 전경들이 우리를 죽이려 왔다는 것이다. 덕용이는 뭐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소리쳤고 방문을 열고 만보기가 먼저 나서는데 동네 구장이 저 두 사람이여라우 하면서 전경에게 일러준다. 내가 만보기 맞지? 하자 만보기가 부정을 못하고 주춤주춤하자 맞구만 하는 소리와 함께 전경들은 다짜고짜 만보기에게 총을 쏘아대고 불쑥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방 안에는 원려 아버지뿐만 아니라 원려 어머니와 원려 남동생, 원려까지 있었다. 구장은 저자가 원려 아버지 이약주의구만요 하자 전경은 원려 아버지를 향해 이 빨갱이 놈의 새끼 하는 찢어지는 듯한 한마디만 남기고 다짜고짜 총질이었다. 타당탕탕! 온 식구의 비명소리와 함께 원려 아버지는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쓰러지더니 다시는 움직이질 않았다. 이 광경을 보고 원려 어머니와 남동생은 자지러지게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원려는 그만 소리도 못 지르고 까무러쳐서 일어날 줄 몰랐다. 다음 날은 하늘에 비행기가 떴다. 비행기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천 장, 수만 장이나 되는 삐라가 햇빛에 반사되어 발락거리며 하늘 가득히 내려왔고 논이고 밭이고 산천이고 아무데나 흰눈처럼 뿌려졌다. 내용은 빨치산 소탕작전에 협조하라는 내용이었고 빨치산은 자수하라는 내용이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는 관심이 없고 이 지겨운 세상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두 사람의 초상을 치르는 중에 원려는 깨어나긴 하였지만 혼나간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일이 있고부터 원려는 조금만 놀랄 일이 생겨도 혼이 빠지고 마는 증세를 보였다. 그럴 때마다 옆집의 시촌댁이 주문도 외고 푸닥거리도 하여 살려내곤 하였다. 그래서 원려는 차라리 시촌댁에서 사는 날이 더 많았고 시촌댁도 마침 혼자 사는데 자기 친딸처럼 거두었다. 누가 정식으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원려는 시촌댁의 사문딸이라고 하였다. 원려도 자기 친어머니보다 오히려 시촌댁을 좋아했고 원려가 엄니라고 하면 자기 친어머니보다 시촌댁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원려가 16살이 넘어서자 동네 총각들이 마시를 돌며 시촌댁을 드나들었다. 동네 어르신 하망골 아재는 총각들이 밤이면 집에 있지 않고 어디 마시를 그리 도느냐고 몇 번 호통을 치기도 했으나 항상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또 남녀가 서로 당기는 음양의 원리를 어찌 막을 길이 없었다. 총각들은 시촌댁이 집에 있을 때도 들렸고 없을 때도 들렸다. 있을 때 총각들이 오면 시촌댁도 무척 좋아했다. 시촌댁은 한번 신들린 이후로 남들이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하려 하지 않았다. 시촌댁이 과부가 되고
2, 3년쯤 뒤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밥도 먹지 않고 산천을 휘돌아 다녔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시준댁이 신내렸다고 했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원근에 퍼졌다. 드디어 산 너머 진짜 무당이 남사당패 몇 명과 함께 시준댁을 찾아왔다. 사흘 동안 짐을 지고 꽹가리를 두드리고 신내림 구슬하여 드디어 정식 무당이 되었던 것이다. 시준댁은 시골에서 이제 시집갈 일도 없기 때문에 즐거이 무당일에만 열중하였고 일이 없는 무료한 밤이면 총각들이 놀러오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 총각들이 오지 않으면 왜 안 오나 이쪽에서 도리어 궁금해했다. 제일 자주 시준댁을 들리는 총각은 이제 갓 원려또래의 덕용이와 종달이었다. 동네의 원려 친구 숙경이도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시준댁에 가끔씩 놀러왔다. 숙경이는 시골 처녀지만 항상 도시로 진출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처녀였다. 그런 상징물이라도 되듯이 숙경이는 항상 하얀 운동모자를 쓰고 있었다. 돼지에서 사는 자기 사촌 오빠가 쓰고 왔던 모자인데 숙경이가 졸라서 기어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들 처녀 총각들은 의뢰에 같이 화투도 치고 두부 추렴도 하면서 재미지게 놀다가 밤늦게 돌아가곤 하였다.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평소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은 두부였다. 뗄나무밖에 할 줄 모르던 동네 기다리 아저씨가 어느 날 읍내를 다녀오더니 두부를 내리기 시작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총각들이 두부 추렴을 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오곤 했다. 막 내린 뜨끈한 두부를 손으로 떼서 먹는 고소한 맛이란 천하일품이었다. 그날은 낮부터 앰프에서 구성진 춘향가 한마당이 벌어졌다. 우리 동네에도 앰프를 설치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덕용이가 사랑방에 설치된 괴짝 라디오를 틀다가 우연히 춘향가가 잡히자 앰프로 연결하여 확성기로 전 동네에 내보냈다. 저놈의 확성기 소리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던 어르신들도 자기들이 아는 신나는 춘향가가 흘러나오자 모두 기뻐서 엉덩이를 들썩이고 만만의 화색이 돌았다. 그날은 전 동네가 기분 좋은 날이었다. 저녁이 되자 덕용이는 오늘낮에 춘향가를 틀어준 장본인이 자기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시준댁으로 마시를 나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준댁도 없고 마실 총각들도 아직 아무도 안 오고 원려 혼자 하얀 옥양목에 수놀분을 뜨고 있었다. 덕용이냐? 얼른 와라. 본 뜨고 있냐? 내가 좀 도와줄까? 시준댁은 어디 갔냐? 하만굴에 굿하러 갔어야. 수판 좀 이리 줘봐라. 내가 해볼게. 오메? 내가 언제 뻔을 다 떠봤냐? 참 잘한다잉. 올려야. 오메. 덕용이는 그만 올려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올려도 평소에 덕용이가 좋았으나 항상 남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있었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원려도 덕용이가 그래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지만 약간만 몸을 들었지. 그대로 가만히 있었고 오히려 다음 동작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다. 원려가 허락한 듯한 태도를 취하자 덕용이는 더 대담해지기 시작하였다. 오메, 이것이 언제 이렇게 컸다냐? 완전히 성숙한 처녀의 몸매에 덕용이는 깜짝 놀랐다. 항상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속몸을 알 길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엉덩이도 목덜미도 확연히 어른스럽다. 원려는 왜 이렇나냐 말을 하면서도 덕용이가 하는 대로 별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둘은 마실 둘러온 총각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뒤에서 살짝 손을 잡고 모른 채 하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원려가 먼저 용기를 내었다.
그날 밤도 총각들이 올 것 같자 원련은 미리서 덕용이에게 대담한 제의를 하였다. 덕용아, 나 내일 나물 캐러 가는디 같이 갈래? 어짜 그rum같이 간다냐? 남들 눈이 있는디. 그런께 내가 늦게까지 나무를 캘란께 너는 노총굴에서 나무를 하다가 내려오무시롱 우연히 만난 것 같이 만나면 되지. 그러면 좋겠다. 내가 해그름에 너 있는 뒤로 갈게. 너는 붉은 댕기를 하고 나오거라잉. 그러자잉. 너 내 붉은 댕기 영판 좋아하지. 그 붉은 댕기는 덕용이가 생전 처음으로 원료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날은 능주 장날이었다. 덕용이와 종다리는 각각 자기가 팔 것을 가지고 장에 나갔다. 덕용이는 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팔아오라 해서 끌고 나갔고 종다리는 집에 잘 익은 호박 대여섯 덩이를 찌개에 지고 나갔다. 덕용이가 팔려던 돼지가 먼저 팔려서 자기도 모르게 여성용품 파는 데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 여자들이 쓰는 빗이며 머리핀, 기우부지기, 수바울 등이 많이 놓여 있었다. 특히 덕용이의 눈길을 끄는 것은 붉은 댕기였다. 홍시 빛깔보다 더 빨갛고 예쁜 댕기가 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덕용이는 언뜻 원료를 생각하며 가장 예쁜 것 하나를 골라 대금을 치르고 얼른 품속에 넣었다. 그러자 종다리가 예측했던 대로 덕용이 앞에 금방 얼굴을 들이민다. 너 여기서 뭐하냐? 한참 찾았다 야. 근데 여긴 여자들 물건 파는 데 아니냐? 누가 아니래? 호박닭 팔았냐? 그냥 아무데나 구경하고 있다. 그래? 하기사 네가 여자 물건을 살 일은 없겠지? 가자. 그렇게 그 자리를 모면하고 같이 상고동제를 넘어오는데 덕용이는 가슴이 콩당콩당하였다. 마치 종다리가 금방이라도 너 품속에 뭐 있냐 하고 가슴을 헤쳐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만 한편 좋아할 원료의 얼굴을 그리며 혼자 얼굴 붉히고 있었다. 원료는 그날 붉은 댕기에 정강이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나왔다. 그날은 원료가 화장까지 했는지 분냄새도 났고 무척 어리고 예뻐 보였다. 덕용이와 원료는 시골 처녀 총각답지 않게 아주 대담하게 그날 밤을 둘이만 산천을 쏘다니며 마음껏 사랑을 나누었다. 덕용이가 업어주기를 하자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원료가 덕용이를 업으려다가 앞으로 꼬꾸라질 듯 밀리자 거 봐라 하면서 다시 덕용이가 업었다. 덕용이가 원료를 뒤에서 꼭 껴안고 몸을 바싹 밀착시키자 원료도 뒤에서 덕용이를 꼭 껴안아 보기도 하였다. 밤이 깊어가자 약간 걱정도 되었다. 어떻게 마을로 들어갈까? 그래도 들어가야 한다. 원료가 먼저 마을로 내려가고 덕용이는 뒤에 내려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료가 마을까지 오는 데는 무사하였으나 고사트로 막 들어가려는데 흰 운동모자를 쓴 습경이가 불쑥 고사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오메 원료야, 너 뭐 탐시롱 이렇게 늦었냐? 아니요, 그냥 뭐시오? 요상하네. 습경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다. 별일 없겠지. 하기야 그것은 습경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원료로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일이었다. 원료는 남을 바구니를 끼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데는 별일 없었다. 자기 엄마 동생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춘댁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춘댁은 그날도 굿을 하러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었다. 덕용이는 약간 더 시간을 보내다가 나무지게를 지고 집에까지 무사히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종다리가 눈에 늦게 물을 대고 돌아오다가 먼 발치에서 어떤 사람이 때 아니게 나무지게를 지고 덕용이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 것이다. 누구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덕용이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날들이 지나고 그들은 무슨 말을 하다가 한마디씩 툭툭 건드리는 말 가운데 어떤 공통 분모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그러고 보니 시존댁에서도 원래와 덕용이의 행동이 이전과 약간 달랐던 것이다. 그들은 표현은 안 했지만 무엇인가 낌새가 이전과 좀 다름을 감지하였다. 원래가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달거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없다. 한 달이 다 되도록 설마 하고 다음 달을 기다렸으나 역시 없다. 서너 달이 되면서는 혹시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말은 수경이가 먼저 꺼냈다. 원료야, 너 요새 걱정거리라도 있냐? 아니, 뭐 그런다냐? 아니야, 내가 무담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야. 너 분명히 무슨 일 있어야? 사실 말인데 내가 너한테는 말 안 했지만서도 서너 달 전에 내가 밤늦게 혼자 나물 바구니를 끼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봤지 않냐? 그때 참 요상했어야. 그러고 그날 저녁에 종다리도 네가 늦게 나무지게를 지고 고사트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말은 안 했지만 덕용이 같더라고 하더라. 너 덕용이하고 그날 저녁에 무슨 일 있었지? 나한테만은 솔직히 말해라. 혹시 아냐? 내가 무슨 보탬이라도 될지. 아무 일도 없단께 자꾸 그러네. 너 나한테 말 안 할래? 내가 동네방네 다 베고 다녀볼까? 숙경이는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을 때 하던 동작으로 하얀 운동모자를 푹 내렸으며 차양 밑으로 꼬나본다. 그럼은 너만 알아라. 나 요새 그것이 없어야. 뭐시? 그것이? 너 배 좀 만져보자. 오메, 이 후랭이나 물어가련 어째서 쓰거나 너 배 불었어야? 뭐시? 원래는 깜짝 놀라 눈을 한번 치켜뜨더니 수경이를 바라보는데 예사 눈초리가 아니다. 그 눈매에 갑자기 무섭기가 들어서 원려야 원려야 하고 불러보았다. 대답이 없다. 원려는 수경이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더니 이게 웬일인가 스르르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또 혼이 나가고 만 것이다. 마침 덕용이가 멀리서 지나가는 것을 허겁지겁 부른 수경이는 얼른 원려를 집으로 옮기자고 하였다. 원려가 엎여 들어온 것을 본 원려 식구들은 울음부터 터뜨렸다. 원려가 또 혼이 나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주암리에 퍼졌다. 그런데 시준댁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시준댁은 남사당 패들과 얼큰하게 술을 마셨다. 오늘따라 먼 객지의 잡기 들린 한 아범이 좀처럼 잡기가 안 나가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꼬. 잡기야 썩 물러가거라. 큰 칼로 배를 타고 작은 칼로 목을 따서 한강수 깊은 물에 풍덩 던져버릴 것이다. 후! 남사당 패들과 함께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도 아범의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남사당들하고 화풀이 겸 큰 바가지로 막걸리를 쭉 들이키고 만 것이다. 시춘댁이 이번에는 노점굴 반대쪽인 선앙당 쪽을 넘어서 마을을 오고 있었다. 선앙당을 혼자 넘어올 즈음에는 술기가 약간 가시며 정신이 돌아왔다. 그날따라 선앙당 고개는 달빛이 유별나게 휘영청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저것은 또 무엇인가? 정신이 들어 다시 보니 선앙당 돌무더기 위에 원려가 앉아있다. 아니, 저것이 또 혼이 나갔나? 원려야, 너 왜 거기 앉아있냐? 나 옵니다. 원려야, 이제 집에 가자. 춥다. 어서 내려오너라. 원려야, 집에 언니랑 동생도 잘 있지? 야, 집에 총각들도 모두 와 있겠다. 어서 가서 같이 놀자, 야. 덕용이랑 종다리도 왔겠다. 어서 가자잉. 아무리 소리쳐봐도 꿈쩍도 안 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시춘댁이 돌무더기로 가까이 가서 작은 돌 자갈들을 흔들흔들 해보아도 꿈쩍도 안 한다. 오늘따라 1시간이 넘도록 소리치고 사정해보아도 말을 듣지 않는다. 무슨 일 났구먼.
이렇게 말을 안 들은 적은 없었는데 어서 올려 집으로 가봐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올려야 너 엄니 말 안 들을래? 엄니 먼저 간게 곧 뒤쫓아서 오거라잉, 알았지? 하고는 젠걸음으로 마을로 내려왔다. 주앞리로 들어서자 벌써 올려집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오메, 시준댁 오시네. 이번에는 원려가 죽었는 값서라오. 어디 좀 보세. 언제부터 이런가? 벌써 한나절은 됐어라오. 그런데 요상해요. 그놈의 풍뎅이는 뭐 땜시롱 입으로 들어갔는지 전에도 한번 그랬지 않아요? 시준댁이 그 풍뎅이는 원려의 혼이라고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도 안 댔지라오. 그래서 그때는 살아났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은 그때보다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놈의 풍뎅이는 입에서 나와서 코로 들어가고 코에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들어가서 1시간도 더 되게 기어나오지 않고 그런단께요. 전에는 그러다 코에 앉더니 풀 날라갔지 않소. 그래서 살아났는디 이번에는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고 자컷이 오랫동안 안 나올 때도 있더니 지금은 이 영 안에서 안 나오는구만요. 잘했네. 그 풍뎅이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네. 이번에는 원래를 끔찍이 아끼던 건너 고사스의 호동아짐이 자기 담당인 것처럼 옆에 바싹 앉아서 간호하고 있었다. 방에 가득한 사람들은 이제 시준댁의 이런지아가 생사를 간호하는 말인 양 시준댁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준댁은 가지고 온 보자기를 불더니 조용히 무구두를 꺼냈다. 그리고는 사뿐히 하얀 외투를 갈아입고 고깔모자를 쓰니 승무복 일습으로 바뀐다. 모두는 놀란 토끼 모양 시준댁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 시준댁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를 향해 명령했다. 정수를 떠와라. 누군가가 하얀 사기 대접에 정수를 떠오자 다시 인묵에 놓으라고 명령한다. 시준댁은 항상 보던 동네 아줌마가 아니고 갑자기 지고한 절대자가 되어 있었다. 시준댁은 무작위에서 무당 방울을 꺼내더니 소리가 잘 나는지 한번 흔들어보고 방바닥에 놓고 또 지고한 명령이 떨어진다. 작두를 가져와라. 호동아짐이 일어나자 다른 부인 2여 명이 따라 일어난다. 원려집 옆에 있는 시준댁으로 가서 방문을 열고 훑어보다가 없어서 다시 광문을 여니 바로 입구에 작두가 놓여있다. 호동아짐이 머리 부분을 들고 다른 아줌마 둘은 아랫부분을 들고 나와 원련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동안의 시준댁은 무복을 갖추고 허리띠를 묶고 금속 장식들을 주렁주렁 단다. 그리고는 장식이 잘 펼쳐지는지 서서 2번 뛰어보더니 빙그르르 한 바퀴 돌아본다. 허리띠에 금속 장식이 펼쳐지며 번쩍번쩍 눈을 홀린다. 시준댁은 다시 앉더니 무선을 들고 펼쳐본다. 무선은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삼색천을 붙여놓았는데 무교신과 해와 달이 위엄있게 그려져 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시준댁의 다음 동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밖에 나가 있거라. 지엄한 한마디가 떨어지자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가 토지고 마당에 그득히 서서 방 안의 시준댁의 다음 동작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참의 정막이 흐른 뒤 갑자기 방 안에서 더덩쿵 하는 소리가 나듯이 시준댁이 벌떡 일어나더니 흐드러지는 살풀이 승무를 시작한다. 주암리 사람들도 이런 무당극은 처음 보는 것이다. 시준댁이 다른 동네에 굿을 해주러 다닌다는 말은 항상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자기들 눈앞에서 추는 무당춤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고수가 없는데도 마치 최고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추듯이 무아몽의 춤을 춘다. 모두는 서로 보려고 고개를 빼들고 바라보는데 이제 점점 깊이 신이 들리는지 모두 발로 훌떡훌떡 뛰기 시작한다. 동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다음 동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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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몇 번 추임새인지
호통치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괴성을 내더니 모두발로 껑충 뛰어 시퍼런 작두 위로 뛰어오른다. 발은 보선도 신지 않은 왼발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또는 옆 사람과 서로 손을 꼭 잡고 이 숨막히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작두를 타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시촌댁이 갑자기 힘이 달린 것 같더니 작두에서 스르르 쓰러지듯 방바닥으로 드러눕고 만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동시에 아! 소리를 질렀다. 누군가 슬그머니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 시촌댁의 깊이 상처를 입었을 발바닥을 살펴보았다. 그 아줌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표시로 사람들을 향해 손을 좌우로 휘저어 보인다. 또 한 번 사람들은 와 하는 소리를 지른다. 그런데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거뜬히 내려오면 모르는 사람도 좋은 징조라는 것을 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져서 혼절한 상태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좋은 징조는 아닐 것 같았다. 그 시간에 덕용이 집에서는 덕용이와 종다리가 함께 뒷문을 열고 원려집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원려집 쪽에서는 경탄하는 소리도 들리고 탄식하는 소리도 들리고 한참을 아무 소리도 없이 정막이 흐르기도 하였다. 덕용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종다리는 원려집 지붕이를 무슨 낌새를 느끼는 듯 열심히 주시하고 있다. 드디어 종다리가 소리를 질렀다. 혼 나간다 혼! 원려 혼불이다! 어디! 종다리가 가리키는 하늘을 보니 붉은 햇불이 파르스름한 꼬리를 길게 빼고 북쪽 하늘로 분명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오메 원려 죽었네. 덕용이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빠진 사람 마냥 흰 창을 내놓고 꼼짝도 못하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만다. 덕용아 이마 정신 차려 이마 덕용아. 종다리는 사정없이 덕용이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다음 날 늦지막할 즈음에 당산나무 아래에는 웅성웅성 연화문이나 되는 사람이 서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한참 있다가 덕용이가 골목에서 지게에 덕석마리를 하나 지고 나왔고 종다리가 한 손으로 지게를 잡고 뒤따르고 있었다. 그 뒤에는 원려 어머니, 원려 동생, 시촌댁이 따르고 아주머니 몇 명이 숙경이와 함께 눈물을 훔치며 뒤따르고 있었다. 아직 성혼하지 않은 처녀 귀신이나 애기 귀신은 꽃상여를 태우지 않고 그저 덕석마리를 하여 지게로 지고 가는 것이 이곳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당산나무 아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리며 쯔쯔 혀차는 소리도 들리고 허허 하는 기막히다는 소리도 내고 가벼운 곡성까지 들렸다. 덕용이는 시촌댁과 원려 어머니를 향하여 말했다. 원려를 어디다 묻을까요? 내가 정하거라. 내가 정한 곳이라면 원려도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노종굴로 가요인. 그래라. 그렇게 하자. 시촌댁이 무엇이라도 아는 것처럼 덕용이를 빤히 보면서 말했다. 덕용이는 가슴이 털컥 주저앉았다. 시촌댁이라면 신들린 사람이니 덕용이의 비밀을 빤히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덕용이는 덕석마리를 지고 배바울을 지나서 노종굴로 접어들었다. 노종굴의 원래 이름은 노점굴로서 옛날 옛적에 이곳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유기그릇을 만들던 곳이란 데서 유래하여 노점굴 하다가 노종굴이 되었다. 그러나 노점굴이 변하여 노종굴이 되었다는 유래를 아는 사람은 구장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나 다른 처녀 총각들은 그저 정겹고 놀이거리가 많은 곳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다. 노종굴 막창에는 약간 넓은 평지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물이 자랐다. 원료와 숙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거기서 나무를 캤고 거기서 약간만 산으로 오르면 도라지며 고사리가 많이 있었다.
덕용이를 비롯한 동네 총각들은 노총골 산 위에서 뗄나무를 해서 일부러 처녀들이 나물 캐는 쪽으로 내려왔다. 덕용이는 뗄말을 다해서 지게에 쟁이고는 밑쯤까지 내려와서 지게를 받치고 앉아 원려가 빨간 댕기를 하고 나물 캐는 모습 보기를 좋아했다. 나무를 다한 총각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노총골로 내려와서 무엇이 그리 좋은지 처녀들과 같이 시시덕거리며 마을로 돌아오곤 하였다. 덕용이는 원려를 지고 말없이 걷고 있었고 어디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종다리는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덕용이가 나무를 다 하고 밑쯤까지 내려와서 약간 도톰한 곳에 앉아 항상 원려를 바라보던 그곳일 것이다. 종다리의 예측이 맞았다. 바로 덕용이가 항상 앉아서 원려를 바라보던 그곳에 지게를 부려놓았다. 덕용이와 종다리와 동네 남자 67명이 삽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노총골에서 갈마바람이 소리를 내며 배바우 쪽으로 매몰차게 불어제끼고 있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가득 메운 가곡 애호가들을 일시에 토해냈고 못관중은 저 나름대로 웃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혹은 옆의 커피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덕용이와 종다리와 박씨 부부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평소와는 다른 덕용이의 모습을 세 사람이 곁눈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도심 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파르스름하게 떨고 있는 수많은 별이 그 옛날 원료의 혼불골이 같았다.